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3회 전기기사 필기시험 제3과목 전기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전기기사 제3회 필기시험 제3과목 전기기기 문제입니다. 이제 4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41번, 일반적인 변압기의 손실 중에서 온도 상승의 관계가 가장 적은 요소는 물었습니다. 손실이 증가하게 되면은 손실에 의해서 열이 발생되거든요. 그 열을 발생시켜 주는데 그 손실 중에서 열을 발생시켜 주는데 열을 상승시켜 주는 요인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손실들은, 변압기 손실들은 무부하손, 부하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무부하손은 주는 철손이 들어간 것이며 부하손은 동손이 들어간 것입니다. 철손은 히스테리 시손실과 와리손 이렇게 합을 철손. 동손은 전기자 권선에 생기는 손실을 동손은 변압기 권선에서 1, 2차 권선에 있죠. 권선에 생기는 손실을 동손이라고 해서 동손은 카팔로스 PC로 씁니다. 플러스 PC로 써서 언제나 철손은 I로 붙이고 아이언로스 철손, 동손, 카팔로스에서 손실이 드는데 얘는 무엇이 된다? 히스테리시 손실과 맴돌이 돌려는 손실, 와리손이 들은 것이며 카팔로스, 동손은 무엇이 된다? 그래서 I 제곱 R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손실이며 동손에서 일부 표유부하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유부하손은 아주 작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손실의 약 1, 2%에 해당됩니다. 1에서 약 2% 내외이거든요. 1, 2% 정도 되는 것, 전체 손실의 1, 2%가 되는 것이 표유부하손이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큰 손실은 무엇이 된다? 온도 상승의 주 요인이 바로 동손이 되는 것입니다. 동손, 그러고 철손의 히스테리 시손실과 와리손이 무엇을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무엇이다? 동손, 그 다음에 히스테리 시손실, 와리손 이것들이 온도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전체 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변압기에 권선이 있지 않습니까? 변압기에 권선이 있으면은 변압기의 권선에 절연체를 우리는 유전체라고 쓰거든요. 그 절연체에 의한 손실이 되는데요. 절연체를 유전체라고 쓰거든요. 그 유전체에 대한 손실은 아주 작은 손실 중에 하나입니다. 요 표유부하손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에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 하면은 여기서 유전체 손, 즉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가장 온도 상승의 가장 작은 요소가 됐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동선이 가장 큰 온도 상승의 큰 요인이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철손에는 히스테리 시손실이 있고 거기에 철손 중에 와리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런 손실이 조금 큰 편이지만 유전체에 의한 손실, 절연체의 손실은 아주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온도 상승의 가장 작은 요소는 유전체 손이다. 이것이죠. 다시 나가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나가요. 처음부터. 유전체 손이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했어. 잠시만요. 잠시만 조금만 있다가 유전체 손. 좀 버벅거렸어 너무. 유전체 손은 표유부하손 중의 일부라. 처음부터 다시 나갑니다. 네. 사인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3회 기사 필기시험 제3과목 전기기기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전기기사 제3회 필기시험 제3과목 전기기기 문제입니다.
문제 4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41번, 일반적인 변압기의 손실 중에서 온도 상승의 관계가 가장 적은 요소는 물었습니다. 손실이 발생되면 손실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그 온도 상승 요인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손실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무부하손, 두 번째로 부하손 나눠집니다. 변압기에서의 무부하손은 주는 철손이 됩니다. 정지기이기 때문에 기계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철손을 아이언로스에서 PI로 쓰는데요. 철손은 무슨 손과?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맴돌이 전류한 손실, 와전류손이 있거든요. 있고 여기에 부하손은 주는 동손이 되겠습니다. 카플로스에서 PC로 쓰거든요. 이제 동손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표유부하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표유부하손은 부하손의 일부인데 아주 작은 손실입니다. 누설 자속에 의한 손실, 맴돌이 전류에 의한 손실, 누설 자속에 의한 손실, 표피 효과에 의한 손실, 유전체 손실, 이런 여러 가지 손실을 전부 다 합해서 여기저기에 조그맣게 분포되어 있다 해서 표유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표유 부하손, 여기저기에 조그맣게 분포되어 있는 손실. 그래서 전체 손실 중에서 가장 작은 손실이 유전체 손입니다. 표유 부하손입니다. 이 표유 부하손 중에 뭐가 있다? 유전체 손이 있거든요. 유전체라는 것은 절연체를 얘기하거든요. 절연체를 우리는 유전체라고 쓰는데요. 절연체는 변압기에 본선이 있으면 본선을 절연을 시키거든요. 그 절연체를 무엇이라? 유전체라 하며 그 유전체 가열이 있어서 손실이 약간 발생되거든요. 그 손실은 아주 작은 손실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손실이 바로 무엇이다? 유전체 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온도 상승의 주요 요인은 동손이 되는 것입니다. 동은 부하가 생기면 부하 전류가 I-제곱 R에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실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은 동손이 되며 온도 상승에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은 동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손이 있는데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는데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르손으로 분류가 여기서도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와르손은 약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와르손도 아주 작은 값에 해당됩니다. 아무튼 손실은 이렇게 철손은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르손과 부하손인 동손이 주가 되며 얘들이 온도 상승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며 유전체 손실은 온도 상승의 가장 작은 요소가 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은 4번에 있죠. 유전체 손이다 해서 온도 상승 요인의 가장 작은 요소는 4번 유전체 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42번.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는 이렇게 말하네.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 사이리스터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구조가 사층 구조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 반도체 소자들을 총칭해서 사이리스터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이리스터의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SCS, 실리콘 컨트롤 스위치라고 해서 이런 것은 단일 방향성 4단자 소자가 됩니다. 이것은 단일 방향 4단자 소자. 그래서 SCS가 있죠, 여기. SCS, 이것은 단일 방향
단자가 4개입니다. 4단자 소자. 사이리스트의 대표적인 것이 SCR입니다. 실리콘 컨트롤 렉티파이어라해서 사이리스터를 그냥 SCR이라고도 씁니다. 가장 여러 가지 사이리스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SCR입니다. 얘도 단일 방향이며 단자가 3개이다. 3단자 소자라고 씁니다. 이 SCR 2개를 역병렬로 연결해 준 게 그게 바로 무엇이 된다? 트라이액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트라이오데이시 트라이액이라고 있거든요. 이 트라이액은 쌍방향입니다. 쌍방향. 이방향성 또는 쌍방향, 이방향성을 쌍방향이라고 쓰거든요.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소자. 그리고 SSS는 실리콘 세미트리컬 스위치 약자이거든요. 얘는 쌍방향, 이방향이라고 쓰는 겁니다. 쌍방향, 이방향 같은 얘기죠. 쌍방향 2단자 소자입니다. 단자가 2개밖에 없어요. 2단자 소자다. 이 트라이액은 이렇게 요 SCR 2개를 역병렬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SCR 2개를 이렇게 역병렬로 연결해줘서 단자가 T1, T2 있고 여기다 뭐가 있다? 게이트 단자 이렇게 줘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쌍방향이며 단자가 하나, 둘, 3개 있다 해서 3단자 소자라고 하며 얘는 교류 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자입니다. 제어할 수 있는 소자를 트라이오데이시 트라이액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서 묻는 문제는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는 어느 것인가 물었으니까 여기 4번 트라이액이 되겠죠. 얘는 SCS는 실리콘 컨트롤 스위치로서 단일 방향 4단자 소자가 되는 것이며 게이트가 2개가 있습니다. SCR은 단일 방향성 이렇게 3단자 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노드, 캐소드, 여기다 게이트 단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도통시켜주며 단일 방향이고 3단자 소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3번) 변압기의 권수를 n이라고 할 때 누설 리액턴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설 리액턴스라. 변압기 이렇게 철심이 있죠? 철심이 있고 권선을 이렇게 감았습니다. 권선을 감고 여기에 2차 권선들이 감겨 있죠. 그래서 여기다 정연파의 교류의 전압을 공급해 주게 되면은 여기 전류 흐르겠죠. I 1차 측의 전류 흐르면은 여기서 자속이 이렇게 순환하게 되겠습니다. 자속이 순환하는데 일부는 이렇게 바깥쪽에 나오는 자속이 있군요.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자속을 뭐라 하는데 이것을 누설 자속이라고 씁니다. 누설 자속. 이 누설 자속에 의한 인덕턴스라는 것이군요. 누설 자속을 발생시키는 비례상수가 인덕턴스가 있는데요. 누설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이 누설 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 언제나 자루의 길이, 이 자루의 길이에다가 투자율, 코일의 1차 코일의 권수 N의 제곱 곱하기 S. 이게 누설 인덕턴스 헨리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 누설 인덕턴스에다 무엇을 곱해주면 각속도 오메가를 곱해주면 누설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누설 리액턴스가 되거든요. 누설 자속에 의한 리액턴스를 누설 리액턴스라고 쓰거든요.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고 쓴다면 누설 리액턴스는 무엇이 된다?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L가 되는 것입니다. 누설 인덕턴스. 그래서 각속도 2파이 F가 되는 것이며
2파이 F. 인덕선수는 자료의 길이, 투자율, 코일의 권수 N의 제곱 곱하기 S가 됩니다. 이래서 누설 리액턴스는 단위가 옴이 되며 누설 리액턴스와 권수는 어떤 관계이다? 지곱에 비례하네요. 누설 리액턴스 XL은 코일의 권수의 지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설 리액턴스는 이 코일에 감기는 권수 있죠? 이 권수 N의 지곱에 비례한다. 이게 1차 코일은 2차 코일의 지곱에 비례하더라. 2차 코일의 2차 코일이죠? 이 권수의 지곱에 비례하는 것을 누설 리액턴스라.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N위에 비례한다. 아니죠? 지곱에 비례하다. 틀렸고 N위의 지곱에 비례한다. 2번이 되겠네요. N위의 지곱에 비례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4번) 200V 10kW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전기자 저항이 0.2옴, 계좌 저항은 40옴. 전격 전압에서 전류가 15A인 경우에 5kgm의 토크를 발생한다. 부하가 증가하여 전류가 25A로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토크는 얼마가 되겠는가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격 전압에서 전류가 15A일 경우에 5kgm의 토크가 발생되는데 이 전류가 25A로 변화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토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문제이거든요. 우선 분권 전동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분권 전동기는 여기 전기자가 있죠? 아마추어가 있고 계좌권선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브러쉬를 해서 공급전압입니다. 전격 전압이 200V라고 주어졌죠? 여기 계좌권선이 있는데 계좌권선 저항 ROF라고 씁니다. ROF가 얼마이다? 40옴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45옴이고 여기 지금 전격 전압에서 이 전류가 여기 전류입니다. I가 이코로 15A 흐를 때 그럼 15A면 여기는 얼마 흐르겠습니까? 여기는 계좌권선의 저항이 40이니까 계좌전류 IF는 무엇이 된다? 계좌저항 ROF분의 단자전압, 공급전압 V가 되거든요. 그래서 40분의 200이 되어서 5A가 되네요. 이거 5A 흐르면 얘가 5A 흐르면 요게 전류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I라는 것은 전기자 전류 IA와 IF의 합이거든요. 그럼 얘가 5A니까 얘는 10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0A 플러스 5해서 15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A의 부하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전류는 얼마이다? 10A가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10A 흐를 때 토크 타우가 5kgm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줄였죠. 자, 여기서 우리는 부하가 증가해서 이 전류가 증가했습니다. 이 전류가 몇 암페로? 이 I가 25A로 증가했다. 25A로 증가했을 때 이 토크 타우 프라임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토크 타우 프라임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럼 토크를 구하면은 토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토크 타우라고 있는데요. 토크 타우는 무엇이 된다? 오메가분의 P가 됩니다. 오메가는 2파이 60분지 N분지 P는 직류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 곱하기 전기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역기전력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2파이 60분지 N분지 역기전력 2는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과 똑같습니다. 발전기에서는 유기기전력,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이라고 해서 A분의 Z P파이 60분의 N호가 되거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60분의 N, 60분의 N은 소거시키면 밑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된다? 2파이 A분의 Z P 파이 IA가 됩니다. 그럼 분권전동기에서는 공급전압이 일정하면 얘는 일정하거든요. 여기 항상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자속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와만 관계가 된다. 정수들이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의 정비례입니다. 이게 분권전동기의 토크이거든요. 이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관찰하면 되거든요. 토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려면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아까는 전기자 전류가 10A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하 전류가 25A를 주면은 이 전기자 전류 얼마이다? 여기는 전류는 똑같거든요. 여기는 저항이 일정하기 때문에 계대 전류는 5A 일정하니까 부하 전류가 25A 흐를 때 이때의 전기자 전류 어떻게 된다? 이때의 전기자 전류 IA'이라고 쓴다면은 20A가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금방 좀 볼 수 있네요. 아까 전기자 전류가 10A 흐를 때, 전기자 전류 IA가 10A 흐를 때는 5kgm가 되었다.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20A로 증가한 것이죠. IA가 IA'이 20A로 증가했다. 그럴 때 토크를 묻는 것이니까 항상 토크는 전기자 전류와 비례하기 때문에 토크는 금방 볼 수 있겠네요. 처음에 5kgm였는데 전류가 얼마에서 10A에서 20A로 전기자 전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배로 증가했네요. 전류가 2배로 증가하니까 토크도 2배로 증가해서 10kgm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토크는 10kgm 찾으시면 되겠네요. 4번에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5번 1차 전압이 6600V, 2차 측 전압이 220V, 주파수가 60Hz, 1차 권수가 1000회, 변압기가 있다. 이때 최대 자속은 몇 웨버인가? 자, 변압기에서의 최대 자속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변압기의 1차 측 전압 V1이라는 것은 V1은 뭘 것 같다? 약 2W과 거의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측의 유기전력은 얼마이다? 1차 측의 변압기 유기전력은 4.44F NO5M 이게 변압기의 1차 측의 유기전력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 자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대 자속 M은 어떻게 되는가? 최대의 자속 맥시멈 최대값이라는 것이죠. 그럼 최대 자속은 그냥 구하면 되겠네요. 무엇을 기전력 2를 공전압이라고 쓰면 되죠. 공전압. 이는 V1과 같은 것이죠. 전압을 무엇으로 나눠준다? 4.44F N으로 나눠주면은 최대 자속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넣어주죠. 이가 6600V라고 줄였습니다. 공전압이 6600V, 4.44, 주파수는 60Hz라고 줄였고 1차 코일의 건수가 1000회라고 줄였습니다. 1000. 이것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여기다 나눠줘서 정리해주면 이게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 계산해 보십시오. 0.0247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약 얼마가 된다? 0.025 정도가 되겠네요. 자속의 단위 웨버가 되는 것이죠. 0.025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었다. 보시죠.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문제 46번 보시겠습니다. 46번 직류 복권 발전기의 병렬운전에 있어 균합선을 붙이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네요. 복권 발전기 병렬운전에 있어 균합선을 붙인다. 병렬운전을 개선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A 발전기와 B 발전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 발전기, B 발전기. 직권 계좌 원선이 있고 전지 아마추어가 있고 복권 외분권이라고 볼까요? 외분권 복권 발전기다. 이렇게 비발전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입해서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공통 부하에다 함께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하 전류 I는 무엇이 된다? I는 A 발전기의 부하 분담 전류 IA와 B 발전기의 부하 분담 전류 IB를 합해서 IA 플러스 IB가 부하 분담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균합선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직권 계좌 원선이 있는 경우 병렬운전을 때 요게 이 부하의 전격 전압과
각 발전기의 전격기압 여기 V와 여기 V는 같거든요. 여기 A 발전기의 유기전력을 EA라고 쓰고 B 발전기의 유기전력을 EB라고 썼을 때 요게 전류를 IA, 여기는 직권계좌에 자석이 생기거든요. 자, 이럴 때 어디에다 설치하는 선이 균합선이 되냐면은 여기에 A 발전기의 직권계좌원선과 B 발전기의 직권계좌원선을 연결해주는 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병렬운전할 때만 투입을 시켜주거든요. 요 선을 뭐라 한다? 균합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합선. 이 균합선을 이렇게 설치해서 병렬운전을 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은 안정된 병렬운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정된 병렬운전이라는 것은 이 전격기압은 A 발전기의 여기 전격기압과 B 발전기의 전격기압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A 발전기의 전격기압은 A 발전기의 유기전력에서 전압강하 IA, RA. RA는 여기에 있는 전기자 건선의 저항과 직권계좌 전선의 저항을 합해서 RA로 쓰고, B 발전기의 전기자 건선의 저항과 직권계좌 건선의 저항을 합해서 RP라고 썼을 때 이 값이 이렇게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B 발전기의 유기전력에서 IB 부하분담 전류와 ROB 이렇게 병렬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계기에 A 발전기에 여기에 부하 전류가 증가했다. 부하분담 전류 IA가 증가했습니다. IA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여기 직권계좌 건선 여기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속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속이 증가하면 요 기전력이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복권이라 하면은 요 전류가 증가할 때 여기에 권선을 많이 감았기 때문에 이 기전력이 증가하는 폭이 좀 더 커집니다. 증가하니까 여기가 커졌죠. 여기는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증가해서 이게 커졌으니까 이 증가한 공유만큼 빼줘야 되거든요. 이걸 빼주려면 전압강을 크게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 전류가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하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또 증가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부하 분담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계기에 A 발전기의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부하 분담 전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혼자서 무엇을 부하에다 전기를 다 공급해주고 또 뭐에 여기에 B 발전기에 가량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패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방지해서 안정된 병렬운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균합선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균합선의 설치 목적은 안정된 병렬운전을 하기 위한 것이다. 안정된 병렬운전을 하기 위해서 균합선을 설치한다. 그래서 균합선은 어느 경우에 설치하느냐면은 이렇게 직권계좌원선이 있는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을 할 때만 설치합니다. 직권계좌원선이 있는 직류발전기에 안정된 병렬운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균합선이다. 보기를 보실까요? 손실을 경감한다. 아니죠? 2번 운전을 안정하게 한다. 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병렬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렬운전을 안정하게 한다. 받는 표현이 되겠네요. 4번, 3번에 고조파의 발생을 방지한다. 고조파는 뭐 직류이기 때문에 고조파는 거의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직권 계좌 간의 전류 증가를 방지한다. 직권 계좌 간의 전류 증가라고 보다는 부하 분담 전류의 증가를 방지하게 된다. 이런 뜻이어야 돼요. 그래서 직권 계좌 간의 전류의 증가를 방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하 분담 전류의 증가를 방지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안정된 병렬운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7번. 유도전동기의 2차 여자 제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도전동기,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에 슬립 링을 통해서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2차 여자 제어라고 쓰거든요. 속도 제어에서 2차 여자 제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2차 여자 제어. 이 2차 여자 제어는 언제나 권선형에서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죠. 무슨 전압을 공급해준다?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해줍니다. 2차 측 회전자의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슬립
주파수 전압이라고 쓰거든요. 슬립 주파수 전압. 이 컨트롤 전압에서 이 C라는 이런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해 줘서 속도를 제어합니다. 얘는 가장 광범위하고 원활한 속도 제어예요. 광범위하고 더 원활하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역류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부하의 전동기의 역류를 개선해주는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2차 여자제어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역류를 개선할 수 있다. 역류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점을 갖고 있는 게 2차 여자제어입니다. 그 여자라는 의미가 역류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여자제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죠. 2번, 본선형 전동기에 하나여 이용된다. 그렇죠. 농형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본선형에서 회전자에다 전압을 슬립 주파수 전압을 회전자에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선형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3번, 동기 속도의 이하로 광범위하게 제어할 수 있다. 광범위로 원활한 속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동기 속도 이하가 아닙니다. 동기 속도 이상이든 이하이든 아주 광범위하게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하라는 것은 뭐 이하에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바른 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기 속도 이상으로도 속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기 속도 이상으로는 많이 컨트롤 않죠. 동기 속도 이하에서 원활하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바른 편이 되고 4번 보실까요? 2차 저항손이 매우 커지며 효율이 저하된다. 그래서 이건 2차 저항손이 크다는 얘기는 이 2차 저항 제어법일 때 이렇게 저항손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효율이 이건 저하가 되지 않습니다. 효율이 양호한 편이 되거든요. 2차 여자제어법은. 그래서 4번에 저항손이 매우 커서 효율이 저하된다.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8번) 50ohm의 계좌 저항을 갖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의 출력이 5.4kW일 때 단자 전압은 100V, 유기 기전력이 115V이다. 이 발전기의 출력이 2kW일 때 단자 전압이 125V라면은 유기 기전력은 몇 V가 되겠는가? 직류 분권 발전기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분권 발전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전기자가 있고 분권 계좌 원선이 이렇게 조렸습니다. 분권 발전기니까 그렇죠?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동기에 의해서 회전을 시켜주면은 기전력 2V 기전력이 나오죠. 위에 전기자 전류 IA가 있고 여기는 전기자 원선의 저항 RA가 있습니다. 여기가 부하 전류 I, 여기가 계좌 전류 IF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보시면은 계좌 저항 이 RF가 50ohm이라고 썼습니다. 50ohm. 50ohm이고 이 발전기의 출력은 5.4kW. 출력이라는 것은 여기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P라고 해서 P는 V 곱하기 I가 되거든요. I가 얼마이다? 5.4kW다. 그러면 5,400W가 됐네요. 5,400W가 됐다. 자, 이럴 때 이때 단자 전압은 단자 전압 V가 나왔는데 V가 100V라고 줘줬습니다. V가 100V이다. 이때 유기전력 E는 얼마예요? 유기전력 E 값은 115V이다. 이렇게 줘줬습니다. 그러니까 단자 전압이 100V이고 그때 유기기전력 E는 115V인 이런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뭘 변화시켜 주냐면은 이 발전기의 출력이 아까 5.4kW에서 출력이 변합니다. P'에서 P'이 2kW로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2kW로 변화하고 여기 단자 전압 V도 변화했습니다. V'은 125V로 변화했다. 자, 이럴 때 이 유기전력 E는 얼마인가? E'은
얘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까는 115V였는데 지금은 얼마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뭘 먼저 구해야 되냐면은 요 전기자 혼선의 저항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전기자 혼선의 저항은 항상 유기전력 2는 무엇이 된다? 유기전력 2는 V 플러스 이 단자전압에다가 전기자 혼선에 의한 전력강을 더해주면 되거든요. IA, RA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RA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RA 값은 무엇이 된다? RA 값은 전기자 전류 IA분에 넘어가서 E 마이너스 V를 빼서 전기자 전류로 나눠주면 이게 전기자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기자 저항은 얼마가 되냐면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여기에 계류 전류는 55미니까 단자 전압이 100V의 1은 몇 암페어 되겠습니까? 2A가 되겠네요? 2A. 그러면 부하 전류는 얼마가 되냐면 부하 전류는 I를 구하는 것이니까 우선 I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부하 전류는 그래서 출력 5400을 5400W를 전압 V로 나눠주면 되겠죠. 전압이 100V라고 그랬죠? 100V로 나눠주면 이게 부하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2A일 때는 54A가 되겠네요. 54A. 그렇죠? 나누면 54A가 됩니다. 자, 따라서 전기자 전류 어떻게 되느냐? 전기자 전류 IA라는 값은 부하 전류 I 플러스 IF가 되기 때문에 54A 플러스 2A가 되니까 얼마가 합니까? 56A가 되었네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56분의 2는 115V이고 전자는 100V에서 이걸 계산기로 눌러보십시오. 이걸 계산기로 확인하면 0.26 정도 나올 것입니다. 0.26 나오겠죠? 0.2675이 되네요. 0.2675. 0.2675. 자, 그럼 이제 전기자 혼선의 저항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전압이 이렇게 125V이고 출력이 2kW일 때 기전력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125V에서 우리는 출력이 2kW니까 부하 전류를 구할 수 있죠? 부하 전류 I 프라임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54A였는데 지금 전압은 높아지고 출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야 됩니다. 2kW니까 2000W를 125V로 나눠주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125로 나눠주면 이게 전류가 16A가 되겠네요. 16A가 됩니다. 16A. 나누면 16A. 자, 따라서 16A가 되고 계량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계량 전류는 언제나 계량 혼선의 저항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럼 50으로 계량 혼선의 저항 50옴으로 125V를 나눠주면은 이게 흐르는 전류, 계량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 계량 전류. 그럼 계량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나눠주니까 2.5가 되겠네요. 2.5A. 2.5A. 자, 따라서 이때 전기자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전기자 전류 I 프라임은 얼마가 되느냐? 16 플러스 2.5가 되니까 18.5A가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나왔네요. 기전력 2는 무엇이 된다? E 프라임은 전압 V 프라임 플러스 IA 프라임 ROA는 변함이 없죠. 똑같죠, 이거랑. 자, 그래서 그대로 되어줍니다. 125V였죠? 전기자 전류는 18.5A 흐릅니다. 18.5A. 전기자 혼선의 저항이 0.2675mm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이게 약 5V 정도가 될 것입니다. 18.5 곱하기 0.267니까 약 5V에서 얼마가 된다? 130V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유기 기전력 이 값은 약 130V가 된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30V 1번에 있네요. 1번 130V가 있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유기 기전력 2를 구하는 값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49번 15kVA 3000 대 200 그러니까 1차 측이 3000일 때 2차 측이 200V인 변압기의 1차 측 환산 등가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1차로 환산하는 등가 임피던스입니다. 1차로 환산하는 등가 임피던스 Z가 그것은 R5 플러스
x가 되는데 얘가 5.45 플러스 j 의 6옴 이렇게 줘졌네요. 1차로 환산하는 등가 임피던스입니다. 이럴 때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를 보편적으로 P로 많이 쓰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Q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항 강화와 리액턴스 강화는 얼마인가? 그럼 저항 강화는 항상 얼마이다? 저항 강화라는 것은 I 곱하기 전격 전류 곱하기 권선의 저항, 그것을 전격 전압으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퍼센트로 표시했다 해서 퍼센트 저항 강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퍼센트 저항 강화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우선 I를 구해야 되겠죠? I는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변압기의 전격 용량이 15kV/A인데 항상 전격 용량이라는 건 무엇이 된다? 우선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임피던스가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이게 1차측 전압과 1차측 전류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측 전류 I1은 무엇이 된다? 1차측 전압 V1으로 전격 용량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전격 전압 이게 3000V로 줘졌죠? 3000분의 는 15kW, 15kW니까 10의 3승을 해주면 되겠죠? 10의 3승, 3승 없어지고 15를 3으로 나눠주니까 얼마입니까? 5A가 되겠네요? 1차 측의 전격결 5A입니다. 그럼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보십시오. 1차 측의 전격결합, 여기는 1차 측의 전격결합, 이게 1차로 환산하는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1차 측의 전격결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만약 2차로 환산했다면 2차 측의 전격결합, 2차 측의 전격결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대로 넣을까요? 1차의 전격결은 5A가 되었고, 여기서 저항은, 저항값은 여기서 앞에 있는 게 저항값입니다. 5.4가 되었죠? 5.4,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줍니다? 이것을 전격결합 3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000, 100분율로 나타나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워지고 지워져서 30분에 이거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7이 됐네요. 27을 30으로 나눠주니까 얼마가 됐다? 0.9%가 되겠네요.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는 0.9%가 나왔고, 리액턴스 강화는 금방 나오겠죠? 리액턴스 강화는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I 곱하기 X1 곱하기 V1 곱하기 100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측의 전격전은 5A가 됐고, 리액턴스는 보기에서 보면은 주어졌죠? 이게 6옴으로 주어졌네요. 6. 이것을 1차 측의 전격 전압 3000 곱하기 100분율 퍼센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100을 표시했습니다. 100을 표시했죠. 주어지니까 5, 6, 30을 30으로 나눠주니까 1%가 되겠네요.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는 0.9%이며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1%가 되겠습니다. 저항 강화와 리액턴스. 저항 강화는 0.9%, 리액턴스 강화 1%. 그럼 보기에서 찾으면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50번 보십니다. 직류기의 온도 상승 시험 방법 중에서 반환부하법의 종류가 아닌 것. 어떤 직류 발전기가 있다. 직류 발전기를 제작할 때 온도 상승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온도 상승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 부하를 거는데 실제 부하를 걸고 운전하다 보면은 그 시험하는데 시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kW짜리 발전기가 있다. 그럼 100kW의 부하를 걸고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 부하를 걸다 보면은 그 운전이 몇 시간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00kW의 부하를 걸고 시험을 하는데 시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대용량의 경우에는 온도 시험을 할 때 무슨 부하법을 쓴다? 반환부하법을 씁니다. 그 반환부하법이 무엇이냐? 이게 반환부하법이거든요. 온도 상승 시험을 할 때 반환부하법이 있거든요. 반환부하법은 예를 들어서 발전기면 발전기, 전동기면 전동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에 하나는 전동기로 씁니다. 발전기를 뭐 전동기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분권 발전기가 있다. 그럼 분권 발전기 이렇게 발전기를 넣죠.
발전기가 이렇게 주어졌죠. 이건 전동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분권 전동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다 전동기에다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전동기에다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 줄까요?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이 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예를 들어서 뭐 220V다. 전격 전압이 220V면 여기다 220V 공급해 주거든요. V이코로 220V를 공급해서 이 전동기를 회전시켜 주죠. 전동기를 회전시켜 주면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동력이 생기죠? 이 전동기의 동력을 어디다 연결해 주느냐? 발전기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동력을 발전기로 연결해서 이 전동기의 부하가 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발전기를 회전시켜 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게 계절 저항을 잘 조절해서 이게 계자원선에 저항을 연결해서 ROF라는 외부에서 연결하는 계절 저항입니다. 이 저항값을 조절해 주면은 무엇을 조정할 수 있다? 요 E를 조정할 수 있죠? 요 E를 조정해서 여기 단위자를 얼마로? V를 여기 저랑과 똑같은 220V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20V의 전격자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전격자에 220V가 발생되면 여기서 전원을 투입시켜 주는 것이죠. 전원을 투입해서 이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력은 여기다 공급해주고, 그럼 이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동력은 여기다 공급해주죠. 그래서 이 발전기의 부하는 전동기가 되고 이 전동기의 부하는 발전기가 돼서 서로 반환시켜줬다. 이렇게 서로 반환해주는 방법, 이것을 반환부하법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전동기에 아까는 전류가 처음에는 많은 전류가 소요됐었지만 이 발전기가 여기서 동력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만 공급해주면 된다? 손실분만, 이 발전기, 이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손실분만 여기서 공급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비용이 손실은 뭐 약 10%에서 20% 정도 내외이거든요. 효율은 일반적으로 대용량 증유 발전기의 효율은 85% 정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손실분이니까 15%의 손실만 공급해줘서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비용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반환부하법이라, 온도 상승 시험을 할 때 사용되는 부하법. 이런 반환부하법을 연구하신 분이 3분이 연구했습니다. 이런 방법, 손실분을 전기로 공급해주는 방법을 연구하신 분이 카프법이라고 합니다. 메소드가 있고 카프법, 두 번째로 홈킨손이라는 거 있습니다. 홈킨손법. 세 번째로 브론델법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3분이 연구했는데, 손실분을 전기로 공급해주는 방법을 연구하신 분은 카프. 여기서 동력으로서 손실분을 공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동력으로 해서, 동력 원동기로 해갖고, 원동기에서 전력을 회전시켜주면 기전력이 만들어지죠? 그 기전력을 여기다 공급해줘서, 기전력을 공급해주고, 그럼 여기 발생되는 동력을 여기다 공급해주거든요. 그래서 손실분을 원동기에서 기계적으로 공급해주는 방법을 연구하신 분이 홈킨손이라는 분입니다. 홈킨손법. 브론델이라는 분은 손실에는 무슨 손과 무부하손과 부하손을 나눠줬죠. 그 무부하손은 원동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공급해주고, 부하손은 전원을 공급해주는, 이렇게 분류해서, 손실분을 분류해서 공급해주는 방법을 연구하신 분이 브론델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환부하법에는 카프, 홈킨손, 브론델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카프 맞죠? 홈킨손법 맞죠? 스코트는 해당상이 없죠. 브론델법. 그래서 카프, 홈킨손, 브론델법이 맞고, 이 스코트법이라는 것은 우리 변압기의 상수 변환에서 3상 전원을 공급받아서 이상으로 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에요? 스코트라는 걸 연구했다 해서 스코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수 변하는 방법이지 무엇과는 관계가 없다. 반환부하법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3번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1번 증유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부하 분담의 방법은 뭐라네? 부하 분담 방법. 증유발전기라 뭐 간단하게 분권발전기를 한번 보실까요? 분권발전기 A발전기와 B발전기를 병렬 운전한다. 그래서 전기자가 이렇게 쏠려 있고,
계좌원선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계좌원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A 발전기가 있고 분권 발전기가 있죠. B 발전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B 발전기도 똑같이 분권 발전기입니다. 이렇게 병렬로 접속해서 공통 부하에다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 이게 병렬운전이 되거든요. 병렬운전. 여기에 이 A 발전기의 전격 전압과 B 발전기의 전격 전압은 같은 값이 되며 여기 부하의 전격 전압과 같아야 되겠죠. 여기 부하 분담 전류 I는 언제나 A 발전기의 부하 분담 전류 IA 플러스 IB 발전기의 부하 분담 전류 합해준 것이 부하 분담 전류입니다. 여기 A 발전기의 부하 분담 전류 IA, B 발전기의 부하 분담 전류 IP 해서 병렬운전할 때 항상 전격 전압은 같습니다. A 발전기의 전격 전압과 B 발전기의 전격 전압은 부하의 전격 전압과 같은 전압이 되어서 A 발전기의 기전력 마이너스 IA ROA, 전기자 원선의 저항이 있죠? ROA, 그래서 기전력이 A가 있습니다. A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 B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 EP에서 마이너스 전압강화 IP ROP를 빼주면 이게 B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B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 B 발전기의 전기자 원선의 저항 ROP, 부하 분담 전류 IP. 자, 여기서 어떻게 해서 무엇을 계좌 저항이 이렇게 조정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이런 계좌 저항이 있는데 요 계좌 저항을 한번 조정해 볼까요? 계좌 저항, 요 계좌 저항 합성 계좌 저항이 있는데 ROF A 발전기의 계좌 원선 자체의 저항과 외부에서 연결한 ROF가 있거든요. 근데 요 저항 값을 예를 들어서 감소시킨다. 요것이 감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저항을 감소시키면은 여기 전류가 계좌 전류가 되는데 계좌 전류는 저항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겠죠? 계좌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럼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은 자속이 증가하고 이 자속이 증가하니까 항상 기전력이 있는 자속이 필요하거든요. 자, 따라서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기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기전력이 증가하고 이게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전압은 일정해야 되니까 요 전기자 혼선의 저항도 일정하거든요. 그럼 이게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것이 증가해야 되겠죠? A 발전기의 부하 분담 전류가 증가해서 전압 강화를 좀 크게 해주면은 기전력이 커졌기 때문에 전압 강화를 증가시켜줘야만이 얘가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 발전기의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주면 A 발전기의 기전력이 증가하고 A 발전기의 기전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A 발전기의 부하 분담 전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으로 여기에 전류를 감소시켜주면은 요 기전력이 감소하니까 전압 강화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하 분담 전류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증유 발전기의 부하 분담 전류는 계좌 전류와 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실력이 증가해서 부하 분담 전류가 증가하고 계좌 전류가 감소하면 기전력이 감소해서 부하 분담 전류는 감소하더라. 그래서 증유 발전기의 병렬운전 시의 부하 분담 전류는 계좌 전류와 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1번 계좌 전류와 무관하다. 아니죠? 계좌 전류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틀렸죠? 계좌 전류를 증가하면 부하 분담은 감소한다. 아니죠?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주면 기전력이 증가해서 부하 분담 전류가 증가합니다. 틀렸네요. 3번 계좌 전류를 증가하면 부하 분담은 증가한다. 바른 표현이 되겠죠?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주면 자속이 증가해서 기전력이 증가하고 기전력이 증가하니까 부하 분담 전류는 증가한다. 거기서 찾으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4번 보시면 계좌 전류가 감소하면 부하 분담은 감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가한다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표현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52번 동기기의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책이 아닌 것은 동기발전기가 되겠죠?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는 개선책. 동기발전기의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전기대 권선법입니다. 유기기전력의 유도기전력, 유기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한다. 정연파로 만든다는 얘기죠. 개선한다는 얘기는 정연파의 기저력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파형 개선책. 가장 유효한 것은 전기자 권선을 분포권과 단절권을 쓰는 게 좋습니다. 매극 매생 홈수를 2개 이상해서 권선을 분포시켰다. 분포권하고 극간격보다 호일 간격을 짧게 했다 해서 단절권을 쓰는데, 이렇게 분포권과 단절권을 쓰면은 기절력의 파형을 개선하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 권선의 결선을 Y결선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Y결선으로 하면은 고주파를 또 제거시킬 수가 있거든요. 3고주파는 소멸됩니다. Y결선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기자 반작용은 작아야 됩니다. 전기자 반작용 작을 것.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기절력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켜줘야만이 기절력이 정연파로 될 수 있다. 네 번째로, 자극의 모양을 좀 매끄럽게 해줘야 됩니다.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자극의 모양을 이렇게 해서 권선을 감아주면은, 권선을 감고 돌려주면 어떻게 된다? 이 모양을 조금 동그랗게 해줘야만이 자석의 분포가 이렇게 사인파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극의 모양을 적당하게 선정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 전기자가 있죠? 전기자에 권선이 있는데, 요 공극을 적당히 유지해야 됩니다. 적당하다라는 그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계자가 커서 계자 자속이 많아지면은 공극을 좀 더 넓게 하고, 계자 자속이 작을 경우에는 이 공극을 좀 적당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자 자속의 양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 공극을 적당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자극의 모양을 매끄럽게 하고 적당한 공극을 설치해야 됩니다. 공극 적당할 것. 그래서 적당이라는 것은 의미는 그런 뜻이죠. 자속이 많이 발생되면 좀 공극을 크게. 공극이 너무 작으면, 자속이 많은데 공극이 너무 작으면 자속이 전부 다 찌그러지거든요. 일그러지기 때문에 공극을 적당히 유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 외에도 반패 슬롯을 쓴다든가 스큐 슬롯을 쓴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포권 단절권을 쓰며 전기자 권선을 Y결선으로 하고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키며 자극의 모양을 적당하게 유지하고 공극도 적당하게 선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단절권, 맞는 얘기죠? 단절권을 사용해야 되고, 집중권 이게 해당 사항이 없네요. 분포권을 사용해야 되지, 집중권을 사용하게 되면 기절력이 외음파가 많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뭘 써야 된다? 분포권을 써야 되는데 집중권은 해당 사항이 없죠. 3번 공극의 조정, 공극을 적당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속의 크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조정해야 된다. 맞죠? 자극의 모양을 이렇게 매끄럽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모양도 적당하게 선정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며, 집중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었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53번 보시겠습니다. 10극 50Hz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회전자도 3상이고 회전자가 정지하였을 때 2차 일상 간의 전압이 150V이다. 이것을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400rpm으로 회전시킬 때 2차 측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2차 측, 회전 시 2차 측의 유도전압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회전 시 2차 측의 유도전압은 E2S로 쓰거든요. E2S는 정지 시의 2차 측의 전압 E2에다 무엇을 S배를 해준 것. 이것이 회전 시의 2차 측의 유도전압입니다. 그럼 우선 슬립을 구해야 되겠네요. 얘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슬립만 보면 되겠죠? 그럼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10극 50Hz를 하기 때문에 동위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동위속도
NUS로 씁니다. 동위속도 NUS는 P분의 120F가 되죠. 자, 그래서 10급 120 곱하기 50Hz라고 줘줬습니다. 50Hz, 50Hz. 그래서 6000이니까 19 지우고 지워서 나누니까 600 RPM이 됐네요. 1분 동안의 회전 속도는 동위 속도는 600 RPM이다. 자, 그럼 슬립을 구할 수 있죠? 항상 유도전동기의 슬립 S는 어떻게 된다? 슬립 S는 동위 속도 NUS분의 NUS-NO 이것을 상대 속도라고 쓰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동위 속도는 600 RPM이며 동위 속도 600에서 회전자 회전 속도가 400이라고 줘줬죠? 네, 400 RPM을 빼주는 것입니다. 빼주면 200이 되니까 600분의 200은 3분의 1이 됐네요. 어느 곳에다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기전력 E2S 회전시 2차측의 기전력은 S 곱하기 E2라고 했으니까 S가 3분의 1이 되었고 2차측의 정지시 2차측의 전압이 150V라고 줘줬습니다. 이거 얼마가 됩니까? 50V가 되겠네요. 네, 회전시 2차측의 유도 전압은 50V이다. 1번에 있네요. 그럼 찾으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54번) 삼상 직권 정지자 전동기에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직권 정지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라. 중간 변압기라는 것은 이렇게 공급전원에서 중간에 이렇게 변압기를 장치했습니다. 이것을 중간 변압기, 직권 정지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라고 쓰거든요. 정지자가 되며 여기서 전지자에다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이게 중간 변압기입니다. 중간에 여기서 전원축이 되고 전원축에서 삼상 전원 공급전원을 공급받아서 이게 중간 변압기거든요. 전지자 회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간 변압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중간 변압기의 목적은 이 전원전압에 관계없이 항상 여기에 전지자에 공급되는 정류 전압을 내가 아주 알맞는 전압으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게 중간 변압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전원 전압에 관계없이 항상 정류 전압을 내가 적당하게 선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건 직권 정지자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경부하 시에 속도가 위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위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중간 변압기를 사용해서 철심을 적당히 포화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은 속도가 너무 과속이 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변압기를 사용해서 이런 이 정지자 전동기의 특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변압기의 목적은 그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속도를 억제할 수 있고 경부하 시 속도가 너무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요 정류자의 정류전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정류전압을 건수비를 적당히 조정해서 이 정류자 전동기의 특성을 또 자유롭게 선정할 수가 있는 좋은 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보기를 보시면은 1번 중간 변압기를 이용하여 속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맞는 것이죠? 무부하 상태에서 경부하 시의 속도가 과속이 될 수 있는데 그 속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맞고 두 번째, 회전자 전압을 정류 작용에 맞는 값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전원 전압에 관계없이 여기 회전자에 공급되는 전압을 내가 정류 작용에 맞는 값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 변압기를 사용해서 맞는 얘기죠. 3번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여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누설 리액턴스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변압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리액턴스는 이 전기자와 계좌곤선에 있는 그런 본선에 생기는 리액턴스가 새어나가는 걸 누설 리액턴스라고 쓰는데요. 누설 리액턴스와 중간 변압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은 중간 변압기의 건수비를 바꾸어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3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나머지는 중간 변압기에 다 알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55번 단상 직권 정지자 전동기에서 보상 권선과 저항 도선의 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보상 권선과 저항 도선. 직권 정지자 전동기를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배자 권선이 있고, 일까요? 아마추어가 이렇게 줘져 있고, 교류 전압을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뭐 AC의 전압, 뭐 DC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직권 중지자 전동기거든요. 그럼 이것은 계좌 권선, 필드, 이게 보상 권선입니다. 보상 권선. 보상 권선이 되는 것이며, 항상 이 브러쉬에 의해서 뭘 시킨다? 이렇게 단락을 시키는 단락 권선이 있습니다. 단락 권선이라고 쓰거든요. 이게 직권 정지자 전동기인데 이 보상권선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보상권선을 사용하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시켜주며 방지시켜주고 중요한 역할은 역류를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역류를 개선을 해준다. 예, 보상권선의 효능입니다. 여기 단락권선이 있는데 이 단락권선은 여기서 변압기 기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전 자속이 세개돼서 변압기 기저력 E가 생기는데, ET가 생기는데, 요 ET가 크게 되면은, 이 정류하는데 이 단락전류가 매우 큰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락권선을 고저항 도선을 씁니다. 고저항 도선을 사용한다. 그래서 단락전류를 고저항 도선을 사용해서 단락전류를 뭐더라? 제한해 줍니다. 감소시켜준다는 얘기죠. 이것이 고저항 도선의 사용 목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상 권선과 저항 도선을 기능은 무엇이냐? 보상 권선은 전기자 반작용 방지 및 역류 개선. 고저항 도선은 단락 전류를 제한해주는 역할을 해주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역류를 좋게 한다. 맞는 얘기죠? 이것은 교류의 전압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역률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역률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두 번째, 변압기 기저력을 크게 한다. 변압기 기저력 ET는 이게 작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상권선을 쓴다든가 단락권선을 써서 이 변압기 기저력을 크게 해주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변압기 기저력은 원래 작아야 좋거든요. 이 변압기 기저력이 크게 되면은 큰 단락전류가 흘러서 정류하는 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고저항 도선을 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킨다. 그렇죠?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시켜주는데 감소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항 도선은 변압기 기전력에 의한 단락 전류를 적게 한다. 저항 도선을 써서 이 저항, 고저항 도선을 쓰거든요. 고저항, 저항이 큰 저항 도선을 쓰는데 뭘 제한하기 위해서?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고저항 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단락 전류를 제한해주기 위해서 이 단락 권선이 있는데 이것은 고저항 도선을 사용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답은 1번, 3번, 4번이 답이 되며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변압기 기전력은 이게 교본 자속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전력을 변압기 기전력이라고 쓰는데 이 변압기 기전력은 작은 게 좋습니다. 크게 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56번) 역률 100%일 때 전압변 녹률 입시로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부하역률이 100%이다. 그럼 변압기의 전압변 녹률을 보시면은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저항 강화 0률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리액턴스 강화 사인 세타. 이게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이거든요. 이것은 플러스는 항상 부하가 유도 부하일 때입니다. 추진 0률일 때. 진영률일 때 플러스, 물론 진영률일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부하에는 진영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진영률이 거의 99%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이 되거든요.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0률이 1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게 0률이 1이면은 사인 세타는 0이 되거든요. 그래서 0률 코사인 세타가 1이면은 사인 세타는 얼마이다? 사인 세타는 0이 되거든요. 이게 무영률이라고 쓰는데요. 따라서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된다? 저항가 P 이꼬 코사인 세타 1이니까 거의 1이 되어서 곧 P가 무엇이 된다? 퍼센트 저항가가 곧 전압 변동률이 되더라. 0률이 1일 때는 전압 변동률은 뭘과 같다? 저항 강화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퍼센트 저항 강화와 같다.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도자형 동기발전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도자형이라. 동기발전기의 회전자에 따른 분류에서 회전자에 따른 분류를 하거든요. 분류를 하면은 첫 번째로 회전 계자형. 말 그대로 계자가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기발전기는 전부 다 회전 계자형을 씁니다. 일반 동기발전기. 회전 계자형을 쓰며 두 번째로 회전 전기자형도 있습니다. 전기자를 회전시킨다 해서 회전 전기자형이 있는데 이것은 극히 소형의 경우만 씁니다. 어떤 국한된 장소에서 쓰는 극히 소형 동기발전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전기자를 회전시켜주는 회전 전기자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전 유도자형이라는 게 있죠. 회전 유도자형은 계자와 전기자를 모두 고정시켜 놨습니다. 전기자 고정을 시켜놓고 그럼 뭘 회전시켜 주느냐? 유도자를 회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도자가 회전한다. 유도자라는 것은 하나의 처심입니다. 자속 화일을 통로 역할을 해주는 그 유도자, 요 유도자가 회전을 해줍니다. 유도자를 회전시켜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특수발전기입니다. 고주파 발전기가 바로 회전 유도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자는 전기자와 계자를 고정시켜 놓고 유도자라는 철심을 회전시켜 줌으로써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특수발전기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얘기죠. 여기 아마추어가 있죠. 전기자가 있고 계자가 이렇게 조졌습니다. 계자가 예를 들어서 2극이다. 여기다 유도자라는 철심이 이렇게 조진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모양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간단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통을 회전한다고 그러죠. 이게 N극, S극이고 이게 자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기자가 되고 이게 계자가 되거든요. 이게 철심이라는 이 유도자가 있는데 요 유도자가 여기에 이렇게 조져 있을 때는 자속이 이렇게 도통이 될 수 있거든요. 자속이 이렇게 도통이 되죠. 근데 이게 회전해서 유도자가 아니라 회전해서 여기 와 있었다. 이 공극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속이 도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도자가 이쪽으로 회전했을 땐 자속이 절단됐다가 단선됐다가 여기 오게 되면은 자속이 도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유도자라는 게 철심이거든요. 유도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심을 회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철심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줘서 고주파의
기전력을 발생시켜주는 특수발전기를 뭐라고 한다? 회전 유도자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실까요? 전기자만 고정되어 있다. 전기자와 계자가 다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고, 계자만 고정되어 있다. 틀렸고, 회전자가 없는 특수발전기다. 회전자가 있어야 되죠. 유도자형이라는 것이 철심이 회전하거든요. 틀렸죠. 자, 4번 계자극과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다. 그렇죠. 계자와 전기자는 고정시켜 놓고 유도자라는 철심을 회전시키는 발전기 회전 유도자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계자극과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58번) 돌극형 동기발전기에서 직축 동기리액턴스 XD, 횡축 동기리액턴스를 XQ라고 할 때 관계는 돌극형이라, 돌극형은 철극기를 얘기합니다. 철극기는 이런 게 철극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계자가 이렇게 돌출되었다 해서 철극기 또는 돌극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석이 있고 전기자가 이렇게 조져 있습니다. 전기자는 항상 정지되어 있죠. 여기서 전기자 권선이 예를 들어서 권선이 있다. 이게 계자가 되거든요. N극이면 N극. 이게 회전하게 되는데, 이게 이 전기자 권선, 얘가 지금 동기속도로 이렇게 회전한다. 그럴 때 여기서 기절력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기절력이 나오거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기절력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자 권선에 생기는 유기기절력이죠. 유기기절력이 들어가는 방향이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N극이니까 자석은 P. 이 자석이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는 도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거 똑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에 기절력이 나오죠. 그럼 이 전류에서 자석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자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요 전기자 전류 자석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석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전기자 반작용이 횡축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주자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주자속입니다. 바이 계자 자속. 이게 전기자 전류, 노란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석이죠. 이게 바이 아마추어의 자석이 되는데 이때 이게 횡축 반작용입니다. 자극축을 가로질러 나온다 해서 횡축 반작용. 이 횡축 반작용을 일으키는 리액턴스가 횡축 반작용 리액턴스인데 이 횡축 반작용 리액턴스는 요 공극이 이게 갭이 큽니다. 여기서 공극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작은 값을 가져요. 이게 영향을 좀 많이 못 미쳐요. 그래서 횡축 리액턴스는 작고, 그럼 직축 반작용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직반작용 리액턴스는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완전 90도 회전했습니다.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S극 N극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전류가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럴 때 자속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 전류에 의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이 자속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때가 이게 직축반작용이거든요. 그럼 직축반작용일 때는, 직축반작용이라는 것은 이 자속에, 전기자 전류에 자속이, 주자속이 이렇게 나온다. 파이 F입니다. 그러면 전기자 전류에 자속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전기자 전류에 자속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데, 이 자속이 직선으로 만난다 해서 직축입니다. 직축. 직축 반작용, 횡축 반작용. 직축일 때는 요 갭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요 직축 반작용 리액턴스는 크다. 직축 반작용 리액턴스를 XD라고 쓰고, 이때 횡축 반작용 리액턴스를 XQ라고 썼을 때 어느 값이 크다? 이것이 언제나 큰 것입니다. 직축 반작용 리액턴스. 이것이 언제나 큰 값을 갖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극기, 돌극기에서의 직축 반작용 리액턴스와 횡축 반작용 리액턴스는 어느 것이 항상 크더라? 직축 반작용 리액턴스가 큰 값을 갖는다. 그렇게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여기는 횡축이 크다겠네요. 횡축이 크지 않죠? 작죠? 직축 반작용 리액턴스가 횡축보다 크다. 그럼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직축, 횡축이거든요. 직축 반작용 리액턴스가 횡축보다 크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이건 같다, 뭐 이건 Q가 횡축 반작용 리액턴스가 매우 크다 이렇게 줘졌는데 항상 뭐가 크다? 측축 반작용 리액턴스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59번) 직류발전기를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구동하고 있다. 이 발전기에 55kW의 부하를 걸 때 전동기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발전기의 효율은 88%, 전동기의 단자절함은 400V, 전동기의 효율은 88%, 전동기의 역률은 82%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직류발전기가 있습니다. DC 제너레이터가 있는 것이죠. 발전기.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직류발전기에 부하가 연결되는데 부하 로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부하 출력이 55kW이다. 55kW 줄여졌죠. 예. 발전기에 55kW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이 부하가 55kW는 부하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 발전기를 구동시켜주는 게 바로 이게 전동기입니다. 인덕션 모터, 유도전동기로 구동시켜주죠. 유도전동기로 구동시켜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직류발전기를. DC 제너레이터를 유도전동기로 구동시켜주죠. 유도전동기는 이렇게 삼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요 유도전동기 전격 진압 V가 얼마이다? 얘가 400V라는 얘기입니다. 400V. 400V이며 삼상일 때 이때 여기에 흘러들어가는 전류 이 I 값은 얼마이냐? 요 I를 구하는 문제이거든요. 단 요 발전기의 효율 2타 발전기 제너레이터의 효율이 88%라고 적었고 88%. 요 전동기에도 역률과 효율이 있는데 이때 효율 2타 모타의 효율입니다. 모타의 효율은 그래서 효율은 발전기의 효율이 88%, 단자전압 전동기의 효율도 똑같이 88%네요. 88%이고 여기는 역률은 82%라고 적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82%이다. 자, 이럴 때 여기에 전류 I 값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동기의 유입 전류는 얼마인가? 그러면 이 발전기의 출력이 이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해 주죠. 그러면 이 발전기 여기에 입력은 어떠냐? 발전기 입력. 이 발전기의 입력이 곧 무엇이 된다? 이 전동기의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동기의 출력 P, 모타의 출력은 어떻게 된다? 우선 발전기의 입력이 되거든요. 그럼 발전기의 입력, P의 발전기 제너레이터 입력은 무엇이냐? 여기에 출력이 55kW에다 부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출력이 55kW이거든요. 그러면 효율로 나눠주면 무엇이 된다? 발전기의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발전기의 입력, 효율 2타 G로 나눠주면 발전기의 입력이 되더라. 이 값이 얼마가 된다? 이 값이 전동기의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전동기의 출력은 언제나 3, 4이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다 역률 2타 전동기의 역률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전동기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즉, 전동기의 출력이라는 건 뭘 것 같다? 전동기의 출력은 요 발전기의 입력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전동기의 출력은 발전기 입력과 같다. 같다고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류를 구하는 것이니까 요 출력값을 무엇으로? 루트 3 VI V 코사인 세타 2타 M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전류 I는. 전류 I 값을 구하려면은 이 값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전기의 출력이 55kW이고 55kW. 이것을 무엇으로? 발전기의 효율 0.88, 88%로 나눠주면은 이게 발전기의 입력이 되고 발전기 입력이 무엇이 된다? 전동기의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동기의 출력은 무엇으로? 루트 3 곱하기 전압 400V라고 했죠? 전압은 400V. 전동기의 역률은 0.82, 82%가 되었고 효율은 똑같이 88%가 되었습니다. 88. 이렇게 나눠지면은 이게 바로 전동기에 유입되는 전류 I라고 쓰겠습니다. 유입 전류 I가 되겠죠? 전동기 유입 전류. 이거 계산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시면은 125A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실까요? 1번 있네요. 125A.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60번 문제 보시죠. 삼상 농용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법으로 틀린 것은? 유도전동기는 두 종류로 나눠지죠. 권선형과 농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권선형과 농용의 기동법이 있는데요. 우선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은 대표적인 것이 2차 저항기동법입니다. 회전자에다 슬립 링을 통해서 저항을 연결해서 기동을 시키면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기동 토크를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기동법이 바로 2차 저항기동법이며, 2차 저항기동법은 권선형에서만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르게스 기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게르게스. 게르게스라는 분이 연구했다. 게르게스 기동법은 회전자의 결선을 변환시켜서 기동하는 방법을 게르게스라는 분이 연구했다. 게르게스 기동법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선형에서 쓰는 것이며, 두 번째로 농용일 경우에 농용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농용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은 소형일 경우에는 전전압 기동이 있습니다. 일명 지입기동이라고도 쓰는데요. 전전압 기동이 있고, 이것은 출력이 5kW, 5마력 이하일 때입니다. 5마력, 출력비가 5마력 홀스파워. 5마력 이하에서 쓴다. 이하. 보편적으로 5kW가량도 보편적으로 지입기동을 씁니다. 전전압 기동으로 쓰고, 두 번째로 좀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스타 델타 기동을 많이 씁니다. 스타 델타 기동법. 가장 많이 쓰는 기동법이 스타 델타 기동법. 얘는 출력피가 5kW에서 15kW 정도의 중형일 때 많이 쓰는 것이 스타 델타 기동법이며, 두 번째로 리액터 기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리액터를 1차측에 연결해서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리액터에 의해서 전압강을 일으켜 기동 전류를 제한해서 기동하는 방법, 리액터 기동법. 여기에 네 번째로 기동 보상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동 보상기 기동법, 그냥 기동 보상기법 이렇게 썼습니다. 기동 보상기라는 것은 강압용 단권 변압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강압용 단권 변압기를 사용해서 공급전압을 감소시켜서 기동 전류를 제한해서 기동하는 것이 바로 기동 보상기 기동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농용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라 전전압 기동, 스타 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기동 보상기 기동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스타 델타 기동법. 출력이 약 5kW에서 15kW 중형에서 많이 쓰고, 전전압 기동은 소형일 때 쓰는 것이며, 리액터 기동, 용량이 좀 클 때도 리액터 기동을 쓰고 있습니다. 2차 저항 기동법은 권선형에서 쓰는 것입니다. 권선형의 기동법이 된다. 그래서 4번은 권선형 기동법이 되는 것입니다. 4번은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네요. 유도전동기, 농용 유도전동기 기동법과 관계가 없는 것, 2차 저항 기동법은 권선형에서만 사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죠. 일반적으로 보상기동법 이런 것들은 대용량에서 많이 쓰는 것입니다. 출력 P가 있고로 20kW 이상에서 뭘 쓴다? 기동 보상기를 사용한 기동 보상기 기동법을 많이 사용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60번가랑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어려운 공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